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금화입니다. 이름은 원래 송혜영이라고 하고요. 1995년부터 대한민국 IT라는 강호에서 온갖 벌짓을 하면서 살아남은 30년 차 기획자이자 개발자이고 PM이면서 서비스 리더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안 팔려요. 나이 많다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짓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엔 주제를 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원래 이거랑 비슷한 주제를 몇 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즌이 바뀌었죠. 거의 다 이제 인공지능 뭔가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내용을 바꿔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여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모든 내용은 여기 들어있어요. 센 게 강한 거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센 겁니다. 여러분들도 미래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처럼 나이를 먹었을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수입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은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변합니다. 이제 뭐 20대, 30대인 친구들은 제 나이가 됐을 때 분명히 자식도 있을 거고, 물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좀 어려워서 거의 번 돈을 거의 다 털어놓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이제 한 3년, 2년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꼭 프리랜서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프리랜서라고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연봉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노동법으로 지켜줄 거라는 착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근로조무사 시험도 봤었어요. 준비를 하느라고. 그래서 노동법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위한 법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공부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쟁의가 벌어졌을 때 어떤 그 부분을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노동법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돼서 진짜 법이 진행이 돼버리면 여태까지는 이제 하청받은 직원이 원청한테 이게 항소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법이 통과되면 중간에 껴있는 업자 빼버리고 원청에다 대고 너네들 잘못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갑을, 병, 정, 모, 조 다음에 또 뭐더라? 하여튼 그 7개가 위에 껴있었던 적도 있어요. 내 돈 누가 다 갖고 가는 거야? 이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월급 받는 돈의 한 반 정도를 중간에 껴있는 애들이 다 가져가고 저는 그 반만 받고 일을 하고 나중에 알게 됐죠. 계약한 다음에 너무 원청이죠. 원청. 삼성 SDS 직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받는 돈이 얼마인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받는데요? 물어봤더니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실제로 500만 원 좀 못 받고 있었거든요. 세금 떼고. 이 새끼 누가 다 가져간 거야? 그런지 봤더니 중간에 그렇게 많이 껴있더라. 이렇게 됐는데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경이 이제 어떤 계약하고 다른 내용을 강제를 하려고 하거나 갑질이죠, 일종의. 그런 게 벌어졌을 때 중간에 껴있는 데를 다 빼버리고 삼성 SD한테 너네들 있다고 하면은 가만 안 둬.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업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들이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다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은 원래 그게 상시화돼 있어요. 그냥 사람을 자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게 외국 애들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3달 일을 했었는데 잘리니까 그만 나오세요가 아니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카드를 딱 댔는데 띠익 하더니 안 열리더라고. 그 3번을 하니까 경비원이 막 오더니 나보고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안 열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 사물은요 포장해서 그냥 가시면 돼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미국은 그게 원래 옛날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안 맞는 거죠. 너 나가 그러면 어떻게든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하다가 좀 옆으로 샜는데 AI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저는 AI는 캐즘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뭐가 정확하게 확정이 돼 있거나 AI 시장에 깃발을 꼽아서 우리가 최고야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요.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적자라고 개구라를 쳤는데 실제로는 그게 흑자라고 개구라를 쳤는데 실제는 그게 흑자가 아니라 적자예요. 왜냐하면 벌어들이는 돈보다
걔네들이 IDC 센터나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료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생전 한 번도 안 겪어본 전력난을 겪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원래 미국이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거든요. 이게 땅이 너무 넓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발전선 몇 개 없고 전력은 대도시 위주로 나가야 되니까 아직도 미국은 지방 저런 데 사막 같은 데 집 하나 지어놓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자가 발전해야 됩니다. 전력이 안 가요. 인프라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20볼트를 전 국토에 망을 구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3년 전에 작업이 끝났어요. 무려 20 몇 년 동안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220볼트로 승합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디서든 전기가 필요하면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IDC 짓는다고 외국 인공지능 관련된 IDC 회사들이 요즘 막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인공지능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체적인 IDC 센터를 자기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게 거의 필수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흑자같이 보이지만 다 적자예요. 돈 버는 회사가 없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우리가 리더야라고 이렇게 깃발을 끄고든 놈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그냥 캐증 구간이기 때문에 캐증 구간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거기서 이렇게 구멍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시장이 굳어져 버리면 후발주자가 파고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캐증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들이 지금 보면 가장 특징이 이제 AI 도구들이 반복적이고 정화된 글 작업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기본 수준의 작업은 AI도 가능하니까 너 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현상이다. 아직은 그게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잘라놓고 나면 그 회사들 다 후회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해야 하는 일하고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하고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벌어진 거예요. 그냥 유행을 쫓아서 그래? 그럼 개발자 다 자르고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면 되네? 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으로 개발을 하죠. 그러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왜?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지금 2달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갖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코딩이라고 하는 저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건 어떤 사람이 유행처럼 얘기를 한 것뿐이고 원래 정확한 표현은 AI 에이전틱 프로그래밍이 맞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틱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치고 한장합니다. 샘 알트먼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객 서비스 같은 역할이 먼저 영향을 받을 거다. 왜? 그냥 단순하게 응대하면 되니까. 하지만 샘 알트먼은 이러한 변화가 전혀 새로운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언제?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기기관이 발달하고 갑자기 기계화 되면서 그 전에 수공업으로 일을 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잘렸어요. 그때 노동자들이 짤 때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가 우리의 삶을 대체할 거다.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하는 역할이 틀리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AI가 근로환경에 투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들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말로 꺼내지는 못했는데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뭐냐? 소비된 시간으로 근로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회사에 오래 남아가지고 일 많이 했다고 급여를 더 받습니까? 아니에요. 실적 있는 사람을 데려다 써요. 대신 한마디는 하죠. 실적을 잘 내는 친구는 일찍 퇴근을 하고 실적을 못 내는 사람은 밤을 새서 일을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밤새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저 새끼한테 주는 돈이 얼마인데 그래도 밤을 새네. 그러니까 예뻐 보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실적 이게 평가할 때 보면 맨날 집에 일찍 간 친구가 실적이 더 좋아요. 그리고 월급은 걔가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한테 월급을 뺏어서 맨날 늦게 일하는 애한테 월급을 주면 회사 형평성이 이상한 회사가 되는 거죠. 거기는 아무도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불편한 짓을 몸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들어왔다고 이게 바뀌냐? 아니요. 똑같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약에 사람의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쓰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게 그럴까? 그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어떤 주제인데 Like or not, we are masters of our life. 좋든 싫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다란 얘기예요. 이게
생존 전략의 어떤 키 모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무슨 얘기를 하던 세상이 어떻게 바뀌던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인 거지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냐? 첫 번째, AI를 쓸 때 이것저것 작업하다가 편하니까 요즘 어떤 풍토가 좀 있냐면 이 AI한테 생각 자체를 넘겨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민을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의 거의 90%가 다 서비스를 모디파이한 서비스들이에요. LLM이라는 건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이거는 좀 조금 전문적이지만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핵심 엔진이 뭐냐면 그러니까 학습하는 아키텍처가 뭐냐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씁니다. 근데 그 트랜스포머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단어를 인공지능이 딱 학습을 했을 때 그 단어와 유사한 단어들을 옆에 배치를 해서 여기다가 기능 점수를 줘요. 그래서 이걸 지수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트를 만들고 차트만 만들어서는 학습할 때 인공지능이 우선순위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되게 어렵게 전문 용어로 어텐션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 얼차려요. 차렷! 이걸 시킵니다. 그러면 높은 점수부터 밑으로 쫙 줄을 서요. 그러면 높은 점수부터 취합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이거를 얘가 원래 학습했던 오리진 데이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책이에요. 인류가 만들어낸 결과물들 거기에 나오는 문장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를 얘가 정답으로 취합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학습돼서 만들어진 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제미니니 뭐 클로드니 코덱스니 챗GPT니 다 이런 것들인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확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다고 해서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마치 사람같이 대응을 해주니까 내가 편하다고 해서 생각 자체를 걔한테 집어 던져버리면 나중에는 나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인공지능을 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성, 보안, 통제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 효율성이 뭐냐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 결과에 대해서 내가 보완을 해야 된다. 보완이라는 건 뭐냐면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결과를 한 번 더 필터링해서 자료를 보완을 한다거나 어떤 첨사를 한다거나 해서 내가 필요한 형태의 결과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엠파렌이나 워크스루 같은 것들을 써서 막 자동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걸 무슨 유행처럼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알맹이에 다 LMM이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단위 작업에다가 넣고 어떤 작업을 시킨 다음에 얘가 결과가 끝나면 그 데이터를 옆에 프로세스에다가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걔가 받아가지고 뭔가 또 작업을 하고 그게 쭉 연결이 돼서 결과물이 뚝 떨어지게끔 만들어진 게 자동화인데 각 자동화의 프로세스마다 정확하게 작업을 하게 하려면 거기에 다 인공지능 뭔가를 연결을 해야 돼요. 뭐 제미니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연결을 해서 걔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결과가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프롬프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롬프팅이라는 거는 인공지능하고 내가 대화하는 도구, 어떤 언어, 문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프롬프팅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정을 해주고 작동하게 해줘야지 그냥 자동화된다고 해서 뚜루룩 연결해놓고 나와봐 이러면 이제 범용적인 결과물만 나오겠죠. 변화가 없는. 그러면 나의 색깔도 없어지는 거고 내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인공지능 갖고 작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가치를 높여받고 어떤 사람은 나도 똑같이 인공지능 썼어 라고 하는데 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요 세 가지의 어떤 생각 내 생각을 담고 가느냐 안 담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제 인공지능은 통제 안 하면 지 멋대로 해요. 제가 지금 2달째 에이전틱 프로그램하고 머리털 뽑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말 더럽게 안 들어 쳐먹습니다. 마치 한 20년쯤 된 경력을 갖고 있는 말 더럽게 안 들어 쳐먹는 고집불통 개발자를 옆에다 놓고 개발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며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침이 엄청나게 길어져서 지침 때문에 토큰을 다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로딩을 딱 시켜가지고 지침부터 읽고 수행해 그랬더니 지침 있다가 토큰이 다 됐대. 5시간 뒤에 리셋되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난 열통 터지지 작업은 못하고 이제 이 지침 하나 꼴랑 읽었는데 토큰이 다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인공지능은 다 돈이에요. 알게 모르게 다 돈을 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인공지능에 막 던지는 행위는
가장 최악의 결과를 갖고 오는 인공지능을 쓰지 않는 게 차라리 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반드시 도구, 내가 일을 하는데 협력자로 생각을 하셔야지 모든 결과를 인공지능으로 낸다? 편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스피드성이 필요할 때는 단순한 작업,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인공지능 시키세요. 간단하게 휙휙 던져가지고. 하지만 어떤 결과물에 대한 가치가 필요할 때는 인공지능을 함부로 사용하는 건 오히려 안 한쓴만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어떤 지금 시대의 프리랜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아날로그틱하게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을 이기는 어떤 여러분들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I 결과물의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가 되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데 AI를 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결과를 바라고 그냥 막 던지는 경우에 그거는 소비자예요. 그냥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을 그냥 내가 소비만 하는 그거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어떤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쓰면 그건 내가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창조 작업을 할 때 시간 많이 들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거를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나는 결과 갖고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의 차이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 액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다가 관점을 놓고 인공지능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감성, 맥락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책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책 안 읽어요.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70%가 한 달에 책 한 권을 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인공지능한테 지배돼도 할 말이 없는 나라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냥. 책을 읽을 때 정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서머리 하듯이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술 서적이나 응용 서적 같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목차 보고 서머리에서 필요한 내용만 추론해서 내가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감성적인 책들, 시, 문학, 역사서 이런 것들은 좀 소설, 문학소설 이런 것들은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용도 중요하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감동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나오는 문체를 흉내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표현을 써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게 묻어나옵니다. 근데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는 문체 자체가 거의 국민학교 5학년 수준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프롬프트 쓰는 거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차라리 그냥 글짓기를 따로 공부를 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너무 생각이 없이 프롬프트를 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줄 때 거짓말하지 못하게 할 것.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의 추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얘가 추론하면 안 돼요. 그건 인공지능이 오버하는 겁니다. 근데 프롬프트를 잘못 쓰면 인공지능이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멍이 나 있으니까. 대답하는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어가려면 구멍 나 있는 맥락을 얘가 채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팁인데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쓰실 때 맨 뒤에다가 그 한 줄만 써도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모든 작업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해. 요거 한 줄만 써도 프롬프트 결과가 바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끊어서 생각하라는 얘기. 세 번째,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내용하고 맥락이 좀 소통되는 얘기인데 컨텍스트 전문가가 좀 돼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풍부해져야 되고 조금 온라인틱해져야 되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인공지능은 통찰력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통계와 확률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답 같긴 한데 알맹이 까보면 아 이건 좀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 구조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좀 많이 읽고 그 문장을 흉내내면서 맥락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작업이나 지시를 할 때. 그 다음에 생존 전략 네 번째. 이거는 예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그 지속적인 학습 그리고 업스케일링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뭔가를 시도를 해보고 뭔가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여서 저같이 30년 동안 프리랜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저도 무지하게 공부했어요.
옛날에 대학원도 다니고 기술사 시험도 준비하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면서 개발자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나마 온 겁니다. 만약에 내가 했던 것만 갖고 뭔가 쇼부를 보려고 한다. 물론 그게 그 분야의 전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독선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뒤처질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인공지능은 어떤 캐즘 구간이라고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빠져가지고 그게 최고야 거기에 매달리면 그게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캐즘 구간이 끝난 다음에 걔가 가버리면 그럼 나는 이제 인생 헛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빠지는 것보다는 폭넓게 보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AI로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옛날에는 이걸 못했죠. 만약에 내가 기획자인데 개발을 뭔가 해보고 싶어. 그럼 개발자 데려다 써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지간한 거는 인공지능 갖고 샘플링이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창업하기도 쉬워요. 옛날하고 틀리죠. 옛날에는 1인 창업하려고 해도 개발자 필요하면 돈 주고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느 정도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이 굉장히 그런 서비스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구글 개발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 구글 에이전트 스튜디오인가 거기 들어가면 몇 마디 말만 하면 앱을 만들어서 배포까지 해줍니다. 안드로이드 앱 거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 있는 조그만 앱들 막 만들어가지고 등록한 다음에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AI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벌 때 모아야 돼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번 다음에 모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돈은 벌 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공격은 내가 유리할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식 투자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무슨 뭐 마치 투기나 이런 것처럼 외도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짝만 눈을 돌리면 넘쳐나는 게 주식 정보예요. 그것도 돈 안 내고 굉장히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목을 선택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원금을 유지하면서 간접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도 요즘 많이 생겼어요. ETF 같은 것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걸 활용을 해서 평소에 자산을 만들어서 내 급여의 한 3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만약에 중간에 일이 딱 끊기면 최소한 3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딜 가도 여유 있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뭐 가든가 준비를 하든가 이러지. 제가 예전에 그런 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돈도 안 모아놓고 이제 돈 다 쓰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똥구녕에 불 붙은 쥐처럼 됩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되는 프로젝트도 막 들어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전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정신병원 걸려가지고 공황장애 와서 굉장히 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죠. 지금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어 난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고. 그게 이제 공황장애 후유증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론 고객을 엿 같은 놈들을 만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엿 같은 놈 만났을 때는 아이 말어 그럼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때려치고 나 딴 거 할 수 있어. 이런 그거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 내가. 근데 만약에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더러도 참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더러도 참자가 10번이 넘어가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멘탈도 나가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짜증만 내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죠. 세상이 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는 꼭 하세요. 특히 돈 벌 때. 그래서 지금 돈 벌어서 집 사는 거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불려야 돼요. 불리려면 어떻게 돼? 투자해야죠. 제일 쉬운 거는 예적금, 뭐 ETF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라도 하세요. 일단 그렇게 해서 최소한 3달을 놀아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부터 만들자. 거기까지 가야 진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분배를 통한 라이프에 대한 재투자. 이건 뭐냐면 내 삶을 재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회사에 매달쳐서 모니터만 쳐다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분배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한 시간도 확보를 해서 회사 끝난 다음에는 나를 위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거 뭐 11시, 12시까지 회사에 남아가지고 일한다고 그 회사가 그거 보상해 주나요? 보상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과로로 쓰러졌을 때 회사에서 위로금 준 거는 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재취업 이런 거 신경 안 써줍니다. 회사는. 그래서 그런 회사일수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 뭐 이런 소리 하면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답이고 그냥 다녀야 되면 너무 믿지 마세요.
절대로 가족 같은 회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윤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을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하는 게 세상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유리할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고 회사 다니고 있을 때 모든 걸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동기들 중에 제일 멍청한 친구들이 요즘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삼성 이런 데서 일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손 들고 나온 거죠. 잘릴래 나갈래 그래서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억 들고 나와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그거 갖고 뭘 하느냐? 고민하다가 차리는 게 대부분 통닭집입니다. 아니면 택시를 산대요. 개인 택시로. 근데 그거는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래요. 생활비만 벌면 돼. 그러면서 거기다 꼬라박는 거죠. 근데 평소에 부엌 하나 번 안 잡은 사람이 통닭집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만약에 회사를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회사 다닐 때 최소한 1년, 2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업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를 하고 싶다든지 창업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전부터 회사 다닐 때 시간 내서 그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서 그걸 하는 거지. 어저께 회사 때려치고 오늘 나가서 뭘 할까?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돈 다 까먹어요. 퇴직금. 그리고 중요한 거 위기를 넘길 동료를 만드세요. 이런 소셜 네트워크 활동이 옛날보다 중요해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 톡이나 이런 거 갖고 관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게 힘들어져요. 무슨 만남을 하는 거 아니면 데이트 클럽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데 나와야 돼요. 이렇게 포럼하거나 온라인 교육할 때 한 번씩 참석해서 교육만 끝나고 땡치고 가는 게 아니라 남아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명함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소셜 네트워크를 늘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진국과 진국이 아닌 사람들이 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진국이 아닌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되고 정말 진국인 사람은 정말 친해져서 서로 다독거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저도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저는 이제 예전에 웬만사라는 네이버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 이런 거 있는데 와서 PM 좀 해주세요. 저 이런 거 있는데 기획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위기 때마다 빵꾸가 날 뻔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도와줘서 연명해서 30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셔라.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은 방구석 학사가 돼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예를 들면 데이터공학 OMSA라는 학위가 있는데 이게 조지아텍이라는 대학에서 주는 건데 옛날에는 여기 학교 다니려면 2억씩 들었거든요. 거기 체제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석사학위 받으려고. 근데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2천만 원이면은 석사학위를 딸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얼마큼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달렸겠죠. 모든 강의는 녹화돼서 동영상으로 올라옵니다. 학기마다 들어야 될 어떤 시즌 목표들이 있고 그 목표를 채우고 온라인으로 교수하고 대화도 해요. 석사니까. 논문 써야 되잖아. 그런 작업을 다 온라인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구석 석사가 돼요. 옛날엔 그게 안 됐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고 취업도 방구석 취업이 됩니다. 그 해외 취업을 지원해주는 링크드인, 인디드, 글래스노드 같은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영어로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물론 사기꾼 새끼도 많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잘 해야겠죠. 메일이 옵니다. 이런 거 있는데 해볼래? 이런 거 있는데 도와줄래? 이래서 저도 그래서 몇 번 해외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내가 조금만 더 준비를 하면 그리고 영어 실력이나 일본어 실력을 좀 가지면 외국에서는 한국인이라면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똑똑하고 청렴한 데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잘합니다. 거기다가 실력들도 좋아서 조금만 하면 벌써 팀장, 차장 막 올라가요. 외국 애들은 못 쫓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세상에 열려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써서 옛날에 인공지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들어가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나 레주메 같은 거 외국 회사 양식으로 쓰려면 되게 힘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내 한글로 된 레주메 올려놓고 야 이거 이 회사에 맞춰서 양식 맞춰서 바꿔줘. 그럼 인공지능이 싹 바꿔줍니다. 그런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렇게 써서 지원을 하세요. 인공지능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도구인 거지. 그리고 내가 작업을 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작업 파트너인 거지 나를 대신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인공지능하고 일을 해야지 생각조차 안 하고 다 던져버리면 나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제발 책들 좀 보세요. 책 진짜 안 봐. 자, 저는 이 정도로 잔소리를 끝내겠습니다. 30년을 산 선배로서. 궁금한 거 없으시면 여기서 끝낼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나중에 술자리에서 얘기하실래나?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